비밀 공간에서 김재중 단편소설. 그날 밤 분명히 사라졌다. 그는 늦은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밀려드는 피곤함에 젖어 그는 일찍 매트에 누웠다. 단정한 체크무늬 차렵 이불을 걷어치우고 바닥에 깔린 패드에 누워 잠을 불렀다. 말똥말똥했던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해져 어둠 저편으로 가라앉았다. 마침내 그의 의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저 감각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인가? 그가 허공에서 본 그의 몸은 허물을 벗은 성체처럼 빛이 통과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몸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오른손과 왼손의 5손가락부터 사라지는 모습, 팔과 어깨, 얼굴과 가슴이 사라지고 머리카락과 사타구니 라인을 따라 성긴 검은 채모만 잠시 남았다. 잠시 후 그것마저 쓰러져 바닥에 깔린 패드 무늬만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몸이 사라진 방에는 패드와 이불, 베개만이 공룡 발자국의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돈된 방 안의 사물들이 인지되고 벽시계의 날짜와 현재 시간이 부합된 것을 인식했다. 의식이 분명했으므로 꿈을 꾸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 계단 중간쯤 무언가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서재는 어머니가 사는 집의 거실을 지나 작은 방에 있었다. 그가 사는 집과 어머니가 사는 집은 딱 한 층 높이만큼 차이가 났다. 그 한 층 차이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평소 3층과 2층을 수시로 드나들던 계단 높이를 염두에 두었을 때 단차가 과도하게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츰차츰 기억이 가물거렸다. 하지만 기억은 의식과 같아서 몸이 그런 것처럼 투명해져 없어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몸은 사라졌는데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만 했다. 아내 혜린이 그의 의식 속으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혜린은 CEC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다. 취업 전 20대 때 전산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이름을 들어보니 그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친구였다. 혜린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발주업체 담당자의 비위를 맞춰가며 병원과 식당 등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 아이들까지 돌보는 그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친구와 함께 맛있는 저녁과 커피라도 사 먹고 오라며 얼마간의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그가 야근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왔을 때까지 혜린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망설이다가 밤 10시가 훨씬 넘었을 때 전화를 했다. 발신음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서야 전화를 받은 혜린은 약간 당황한 목소리였다. 많이 늦네.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거야? 응, 영화 보고 밥 먹고 하느라 늦었어. 혜린의 음성은 차분하면서도 또렷했다. 바깥에서 받는 것 치고는 마치 녹음실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주변은 잡음 하나 없었다. 그는 이러한 정막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다.
1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일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새벽이 넘어서야 혜린이 주차하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괜히 새벽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에 날카롭게 반응할까 싶어 잠을 자는 척했다. 그녀의 옷 벗는 소리와 겹쳐 간간히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그제야 그는 안도하며 잠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맞춰질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한밤중 2시나 3시경이 되었을까? 무슨 소리가 나서 질겁한 그가 벌떡 일어섰다. 머리카락이 꼿꼿하게 일어서는 느낌에 바라본 창문은 굵은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긴 한숨을 토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스산한 날씨에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는 잠을 깊이 자지 못해 새벽 2시만 되면 깨었다. 얼마 전 비뇨기과 의사는 전립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수분을 과잉 섭취해 그렇다며 낮에 마시는 커피의 양을 줄이라 조언했다. 그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졌다. 커피도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은데 몸은 누워있지만 감각은 살아있었다. 조금만 더 의식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5시 30분 알람이 울 때까지 잠을 잘 수 없었다. 정작 기상시간이 되자 하필 왜 이렇게 힘든 시간에 수영을 시작했는지 회의가 들었다. 더욱 날씨까지 그 모양이니 수영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다. 곧 있게 될 아마추어 경기대회만 아니었어도 발길을 돌렸을 거였다. 짧게 주어진 휴가 첫날을 무기력하게 시작하고 싶지도 않았다. 꾸물거리는 통에 20분이나 늦게 풀에 들어갔다. 출근할 것도 아니라 좀 더 연습에 집중하고 싶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 낯설거나 몇 번 안면이 있는 다른 선수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앞뒤로 눈치를 보며 레인을 돌았다. 2부에 편성되어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가 속한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좀 천천히 레인을 돌고 있어 나름 여유롭게 몸을 풀었다. 코치의 호각 소리에 시작된 훈련은 심지어 기존 기록을 5초나 단축할 수 있었다. 코치의 칭찬을 들었다. 4개월 만에 제일 기록이 좋았던 날이었다. 그는 칭찬까지 들으며 기분 좋게 풀을 나섰다. 오락가락했던 빗줄기가 아스팔트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장우산을 들고 성당을 지날 때 코너를 돌아오는 어떤 여자가 보였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갸름한 얼굴형이 짐작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에 체념이라도 한 듯이 우산도 쓰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왔다.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우산을 씌웠다. 왜 비를 맞고 다니세요? 정류장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비가 오지 뭐예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사뭇 당황하여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하는 눈치였다. 빨간 벽돌로 쌓인 성당 담벼락이 그녀의 핑크빛 드레스와 기이하게 잘 어울렸다. 검은색 상의의 오른쪽은 블라우스, 왼쪽은 셔츠 모양이었다. 개성이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어울리지 않게 좌우가 달라 보였다. 저런 옷도 있었나? 그는 어릴 적 즐겨보던 애니메이션에 악당으로 나왔던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
아수라 백작이 떠올랐다. 제가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우산 안으로 들였다. 비에 젖은 그녀의 살내음이 애매하게 부담스러웠다. 간격을 두다 보니 왼쪽 어깨가 다 젖었다. 주차된 자신의 차를 지나 정류장 처마까지 그날따라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보도블록 위를 함께 걸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어색한 그의 인사에 그녀는 무언가 대꾸를 하는 듯 했지만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로 그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쨌든 고맙다고 말을 했겠지. 지나가는 여성에게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근거리는 한량처럼 느껴졌을까? 그는 아무 말 없이 무심히 돌아서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다. 그녀는 왜 비를 맞고 다닐까? 우산을 내어주지 않았던 게 후회로 느껴졌다. 집으로 향하는데 차창을 두들기는 빗물은 와이퍼에 쉬지 않고 쓸려 담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물을 데우고 커피 원두를 기계에 갈았다. 기계 속 분쇄된 커피 원두 향이 진하게 후각을 자극했다. 90도의 물 온도를 확인한 그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따스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휴가 첫날 아침이라 진한 상념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그가 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위탁관리 발주업체 대표가 바뀌면서부터였다. 대표가 바뀌기 전 2년여 가까이 그는 하자보스 관리에 여념이 없었다. 새로운 대표는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 문책하고 싶어 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관리하는 하도급 용역업체를 몰래 찾아가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마치 그의 잘못처럼 비난하고 떠벌리고 다녔다. 심지어 지인을 통한 비상식적인 회계감사 결과에 관여해 그를 모함했다. 결국 신임 대표는 위탁관리 회사의 인사에 개입해 그의 해고를 종용했다. 인사와 노무에 개입해 현장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신임 대표의 의도를 본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계약 체결이 족쇄가 되어 속수무책이었다. 모두가 한통속이었다. 결국 그해 10월 초 본사 담당 팀장이 그에게 자진 사직을 강요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위탁관리 본사의 무능함과 비굴함이 묻어 있었다. 갑질에 의한 사직 요구가 부당함에도 그는 두말 없이 본사 팀장이 원하는 대로 사직서를 썼다. 억울했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를 점점 더 잠식해 처참하도록 물들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발주업체 신임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기에 더는 마음의 상처를 잊고 싶지도 않았고 미련도 없었다. 다만 직장을 지켜주지 못해 퇴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이직을 준비했다. 공개 채용과 추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직장을 알아봤다. 면접에 떨어져 체면을 구기기도 했고 면접관의 무례한 말투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생계를 담보로 한 절실한 발걸음과 행운 덕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퇴사일과 입사일이 연결되었다. 쉬는 날도 없이 입주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뭐 하나 여유로운 것이 없었다. 직원 채용에서부터 용역업체 선정, 그리고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에 일일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하며 일했다. 바쁠 때는 자정을 넘기곤 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맞은 여름 휴가였다. 그는 여행하지 않는 휴가를 계획했다. 회사 일과 집안일로 그동안 미뤄놓은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글쓰기는 때로 무기력한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 캐릭터를 통해 세상을 이야기했다. 자료를 수집하며 슬픔으로 왈칵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고 탈고가 끝났을 때에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기도 했으며 완성된 작품을 통해 희망을 느끼기도 했다. 그에게 글쓰기란 또 다른 세상과의 소통이자 탈출이었다. 4일이라는 짧은 휴가 동안 초고라도 한 편 완성하고 싶었다. 그 자신에게 가장 보람 있는 휴가 계획이었다. 그가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는 공간은 평소 글쓰기 작업을 할 때마다 들리던 20분 거리의 카페였다. 그러나 막상 아침이 되니 모처럼 갖게 된 휴가에 아내를 집에 두고 나가기가 불편했다. 비가 오는 탓인지 인력 공급 사업장을 운영하는 혜린도 한가했다. 가장으로서 의무적으로 집안일과 함께 뭔가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미뤄두었던 거실에 부서진 의자를 수리하고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작가들에게 선물로 받은 도서를 정리하느라 계획과는 달리 오전 11시를 훨씬 넘어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는 혜린과 함께 아침과 점심을 겸한 식사를 밖에서 하기로 했다. 밀린 집안일을 하는 그에게 기다리게 한다고 투덜대는 혜린을 달래어 집을 나섰다. 그와 혜린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소개한 매운 김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갔다. 안으로 들어섰다. 좀 이른 점심시간이었음에도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대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붐비었지만 때마침 두 테이블이 동시에 비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먼저 온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60대로 보이는 여인 2명이 옆 테이블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묻지 않았음에도 여기에 자주 와본 모양인지 음식 먹는 방법을 그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이하게 메뉴는 김과 고추 참치를 편의점에 사오면 그걸 매운 김치와 밥을 넣고 별미로 비벼 김에 싸서 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말리는 혜린을 뒤로 하고 편의점에 얼른 가서 2+1 고추 참치와 김을 사왔다. 말리는 것을 듣지 않았어였을까?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핀잔을 들으며 밥을 비볐다. 혜린은 밥은 이걸 넣어라. 그렇게 비비면 맵다.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다. 너무 많은 김치를 넣는다는 등 핀잔을 이어갔다. 급기야 김치를 덜어내며 그에게 행동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태도는 전과 달랐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시하는 듯한, 깔보는 듯한, 억지로 자리하여 불편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다. 혜린의 태도를 꼭 집어 지적할 수 없었지만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났다. 순간 그는 비비던 그릇을 집어던지는 상상을 꾹 눌렀다. 입을 꾹 다물고 부글거리는 속마음을 감추었다. 인내심을 갖고 밥 알갱이들과 양념을 최대한 골고루 비벼내기 시작했다. 얼추 김치와 고추 참치가 밥과 함께 다 비벼질 무렵
끓어오르는 마음에 그는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해냈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본인이 직접 하든지 잔소리 좀 적당히 하지. 혜린이 찜찜 놀라는 눈치였다. 밥 하나 잘못 비비는 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이어지는 질타에 혜린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거기까지 말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는 소주를 한 병 시켰다. 사장인가 하는 사내는 주문을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딴청을 피웠다. 눈치 없는 그는 몰랐다. 술을 시키면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할까봐 일부러 주인이 못 알아들은 척 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칠 무렵 앞 테이블에 4명의 손님이 자리에 앉았다. 그들 중 2명은 약간의 장애가 있는 듯한 노동자로 보였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까 2 여자처럼 내 고추 참치를 사용 설명에 따라 사 먹을 것을 그들에게 권했다. 그들은 그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때 아내의 한층 높아진 톤의 볼멘 소리가 또 시작되었다. 왜 나 있는데 창피하게 그런 짓을 또 하느냐고. 오지랖 넓은 그런 행동 싫다니까. 혜린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온갖 비난이 묻어났다. 많은 사람 앞에서 비난받는 그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는 거지. 그걸로 왜 사람을 비난해? 이번에는 그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창피하게 한 건 미안하고 이해하겠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남긴 그는 추락해버린 자존감을 뒤로하고 입을 꾹 다물었고 문을 박차듯이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해 그녀를 내려놓은 그는 분한 마음을 여전히 추스르지 못했다. 언제부터 서로 긁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부부간의 생활이 소원해지는 기간과 맞물렸다. 혜린의 행동과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깨진 유리처럼 뾰족해져만 갔다. 마치 그녀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보이는 듯했다. 누군가 좋아지면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불만족과 불평으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았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멸시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도. 그 일 이후 그리고 뭐고 화난 마음을 달래려 아랫집 자신의 어머니 집에 내려가 소주 2병을 마시고 잤다. 그리고 다음 날 다녔던 그 카페로 향했다. 그는 적당히 햇볕이 드는 3층 중간쯤 자리를 잡고 지난번 쓰던 글을 다시 열었다. 막상 노트북을 열어도 쉽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문장을 이어가려 해도 글이 잘 되지 않았다. 소설이란 것이 허술하지만 사실을 기초로 더 많은 진실을 창조하는 일일진데 분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글이 써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없었고 더욱 심란하기만 했다. 그는 글쓰기를 그만두고 떼진한 출사 사진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는 한쪽 폴더에 보관된 동료들과 출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감상하며 어떤 것들은 삭제했으며 어떤 것들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보정 작업을 했다. 원본 사진 한 장을 갖고
빨강, 노랑, 파랑의 색 보정을 통해 또 다른 색감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매번 그를 매료시켰다. 마치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민 얼굴의 아름다운 여성의 섬세한 붓 터치를 통해 화장하는 것과 같았다. 새로운 표현이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작업이었다. 사진을 편집하던 중 건너편 공간에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흐릿한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아수라백작, 우연히 어제 아침에 만났던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는 짐짓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웃으며 그녀의 시선을 끌려고 말을 건넸다. 어제 아침에 비 맞으시던 그분 맞으시죠? 그녀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그를 반겼다. 한눈에 알아보는 눈치였다. 아, 여기서 또 뵙네요. 책 읽으러 오신 모양이에요? 집에서는 답답하기도 해서 나왔어요. 전 건너편 아파트에 살거든요. 아침에 우산 고마웠어요. 뭘요, 고맙기는요. 우리 애플파이 같이 먹을까요? 이 동네에서 이 가게가 제일 맛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카페 진열장 안에 애플파이 조각에 눈을 돌렸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제안에 오히려 그가 더 당황하는 꼴이 되었다. 그녀의 우리라는 말이 낯익게 되살아났으며 그의 손바닥 위로 촉촉하게 젖어든 땀이 살며시 묻어났다. 음료는 뭐로 드실래요? 감사의 뜻으로 제가 살게요. 저는 커피 좋아해요. 아침에 잠시 스쳤을 뿐인데 그녀는 그를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살갑게 대했다. 그 역시 속으로 얼떨떨했지만 태어난 척, 자신 있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웃음으로 그녀를 대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낯선 이성과의 우연한 만남. 그는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을 끌림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상냥하며 기품 있고 예의 바른 태도, 풍성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를 지나 탄력 있는 볼기 부위에 스치듯 눈이 갔다. 어쩌면 예전에 아내인 혜린의 첫 만남도 이러한 순간의 연장이었을 것이다. 작년 어느 일요일 오후 혜린은 미용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외출했다. 주중에는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혼자 남게 된 그는 에티오피아산 블렌딩 커피를 내려 고소한 냄새와 산미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거실에 있는 컴퓨터 전원을 켰다. 주로 혜린이 사용하던 컴퓨터였다. 부팅되고 자동 로그인된 혜린의 쪽지 창이 화면 오른쪽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되풀이 되는 음성 수신 신호가 들렸다. 카톡, 카톡, 카톡. 갑자기 그의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그 대화창에는 혜린이 어떤 남자와 주고받는 대화가 고스란히 한 줄 한 줄 떠오르는 게 아닌가. 친근하면서도 존중이 어려있는 문장, 심지어 상대방 아이에 대한 염려, 일신상의 걱정, 그리고 즐겁고 코믹한 이모티콘들. 불만 가득하여 그에게 쏟아내던 혜린의 핀잔이나 말투는 그 어느 문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그들은 한 메신저 창에서 그들만이 아는 약속 장소를 정해 만나기로 하는 문장을 끝으로 메신저의 글은 더 올라오지 않았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마치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불법으로 훔쳐봐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배신당했다는 마음이 뭉글뭉글 솟아났다. 그는 차키를 찾아 무작정 시내의 미용실을 향했다. 시내에 가까워질수록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은 더 커졌다. 혜린을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찻장 밖으로 지나치는 장면들이 마치 정지된 화면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막상 시내에 진입해 보니 일요일 오후에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간신히 주차했지만 혼란스러운 공황 상태로 차키를 잃어버렸다. 그는 이제 차키를 찾느라 정신없이 에너지를 소모했다. 차 실내를 온통 다 찢어도 찾지 못했던 스마트키가 결국 어이없게도 바지 뒷주머니에서 나왔다. 삐비 차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미용실 골목길에 다다랐다. 그는 너무도 많은 미용실 간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해수욕장 해변 위로 질비하게 늘어선 수많은 파라솔 속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과 같았다. 대부분의 미용실 안에는 여성들만 있었다. 40대 후반에 아무렇게나 차려입은 남성에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눈을 흘기곤 하는 미용사들과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들만 느꼈다. 커피 전문점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결국 그는 그들의 범죄 현장을 급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8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자신은 아내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아내의 가까운 친구, 함께 어울리는 사람, 행동 반경.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그의 착각일 뿐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그는 혜린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틀이란 시간은 그에게 고뇌의 시간이었다. 아마 배신에 대하여 폭주하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일 수도 있었다. 이틀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차려진 음식을 피했으며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인지, 왜 그랬는지 그는 알고 싶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순간을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후 삶의 틈새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퍼즐은 대충 이런 것들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갑자기 주변 도시에 커피, 카페 투어를 했다는 것. 커피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라는 것. 고3 딸아이가 아파 결석했는데도 돌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다는 것.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6학년 아들 학원 선생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타 도시로의 모임을 갔다는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 직장에서 사온 호두과자가 여행지와 다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특산품이었다는 것. 이러한 퍼즐 조각들은 미지의 한 인물을 중간에 두면 그의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맞춰졌다. 그리고 아내의 말실수로 인하여 그는 다시 한번 좌절해야 했다. 그것은 혜린의 대화에 등장하는 단어였다. 말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습관처럼 쓰던 말이 무의식 중에 불쑥 튀어나온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충격이었다. 무심코 내뱉은 혜린의 말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단어에는 그가 소외되어 있었기에 더욱 낯설었다. 우리는 혜린과 그와의 부부 공동체를 암묵적으로 유지하는 단어였다. 타인을 끌어온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 그와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언어로 들렸다. 배신감이 그의 머릿속 끝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다. 그 거짓말을 근거로 장면을 이어가다 보면 진실이 드러나거나 고백한 이야기들로 인하여 또 다른 퍼즐 조각이 생겨났고 조각들을 연결하면 스크린 속의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진실이 드러났다. 관계를 캐물으면 물을수록 혜린이 변명할수록 그는 시기와 질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며 배신감에 괴로워해야 했다. 그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 만든 질투의 굴레에서 비롯된 망상과 확대 재생산된 질투의 집약이었다. 결국 스스로 만든 배신감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마는 꼴이 된 것이다. 더는 그녀에게 추궁하지도 말았어야 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두세 번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몇 번의 고심이 있었지만 선택의 시간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묻어두고 살아야만 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지키려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혜린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지켜내는 것으로 충족했다. 맞닥뜨린 현실에서 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시간은 일상과 함께 빠르게 흘러갔다. 그가 감내해야만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강하게 밀려드는 혼자라는 생각이었다. 핸드폰 속에 입력한 아내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보에서 윤혜린으로 바꿔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민수라고 소개했다. 제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서 이상하죠? 딸이 많은 집안이라 다음은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이름으로 지었다고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덕분인지 그녀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생겼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민철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우리는 민자 돌림이네요 라고 말을 받아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그녀의 남편은 서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장비를 운전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보니 주말에만 집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모자라 건설 현장이 공사 기간에 밀리게 되면 토요일 늦게까지 일했다. 집에 오가는 시간으로 일요일 휴식 시간이 부족했던 그녀의 남편은 현장의 한바식당에서 토요일 저녁마다 술판을 벌이며 보냈고 아내 대신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주던 그 식당의 여자와 꽤 친분이 있는 이웃이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집에 오는 횟수가 더욱 줄었고 서로 연락마저도 뜸해졌다. 40이 넘도록 직장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그녀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 무언가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고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직장은 박봉이었으며 입 퇴사가 잦은
회사 격리 업무였다.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의 생활 영역은 매우 넓어졌으며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만 같았다. 회사 회식에 빠지는 경우가 없었으며 개별 모임도 많아졌다. 특히 회사 무도장에서 새롭게 배우게 된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시간은 설렘의 시간이었다. 너무도 재미있어 황홀하기까지 했다. 처음으로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 갈등도 있었으며 유부녀임을 알고서도 질척대는 유부남도 여러 때였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술자리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터라 즐거운 술자리에 빨려들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남편은 직장 생활에 반대했고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녀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에 내려오기 시작했다. 주말에 일이 잡힐라 치면 본인이 맡은 장비대에 웃돈을 주어서라도 일에서 빠졌다. 그녀의 남편은 주중에도 틈만 나면 어디 있냐며 따져 물으며 전화하기 일쑤였다. 의심증으로 인해 그녀의 통금 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으며 주말 내내 남편과 함께 지내다 월요일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다. 남편이 갱년기인지 자꾸 저를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어요. 직장인의 약속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 제일 많은데 저는 그 시간에 남편에 갇혀 지내야만 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전에 다니던 성당을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것이라 했다. 성당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난 그에게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정 오빠에게 이르기라도 하듯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오래 자신의 이야기만 까발리는 게 멋쩍었는지 그녀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술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민철 씨, 밥 먹으러 가요. 그래요, 민수 씨. 제가 잘 아는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이라는 같은 이름 앞자 때문에 정겹게 느껴져 웃음이 나왔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한 그녀는 그의 동의가 있기도 전에 빨리 가자고 일어서며 재촉했다. 식당에 도착해 소주 서너 잔을 주고받으니 즐거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화로에는 선홍빛에 마블링이 적당히 박혀있는 고기가 지글지글 시뻘건 숯불에 구워지고 있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어색하지 않아요? 제 친한 친구 하나 불러도 될까요? 소주 2병을 비울 때쯤 그녀는 자기의 친구를 부른다고 했다. 그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편한 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벌써 얼굴이 붉어질 대로 붉어져 많이 취해 있었다. 그녀의 말은 벌써 혀 꼬부라진 소리가 일부 섞여 있었다. 민철 씨는 정말 저하고 잘 맞아요. 제 이상형이에요. 부드럽고 따스하고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생각도 너무 잘 맞아요. 저 오늘 밤 민철 씨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머리에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가진 순수한 성품과 자유로운 영혼이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꽃뱀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내 내게서 뭐 딱히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리고 설사 그녀가 꽃뱀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술에 취해 그녀의 말을 자각해 잘못 알아들었으면 무슨 망신인가? 그는 매우 궁금했지만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되묻지는 못했다. 말이 끊겨 이어가지 못할 즈음 다행히 그녀의 여자친구가 도착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친구와 함께 자리를 옮겨 다른 술집을 찾아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녀와 그는 친구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라 치면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술을 맞췄다. 짧은 머리에 단아해 보이는 그녀의 친구는 왠지 자꾸만 그를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몇 번을 그녀와 단둘이 상의할 것이 있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녀들은 식당 내부에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다투듯이 그를 난처하게 했으며 밖으로 나갔을 때는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으며 오랜 시간 그를 식당에 남겨두곤 했다. 창문 밖으로 그녀의 친구는 무언가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그녀는 여자친구를 자꾸 밀어내는 신용을 했다. 그는 그녀들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고 불안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못 본 채 하고 술잔만 연거푸 들이켰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제안으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호객이라도 하듯이 화려한 LED 간판은 번쩍이며 손님을 유인했다. 그 노래방 간판은 봄의 꿈이었고 그들이 배정받은 방은 3번 방이었다. 그가 분위기 띄운답시고 노래를 몇 곡이나 했을까. 그녀의 친구는 무언가에 또다시 화가 났는지 그녀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잠시 자리를 피해줄 요량으로 엉거주춤 일어나 화장실을 향해 나서며 방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왠지 방 번호를 잊어버려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취객들이 피워놓은 담배 연기 가득한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그는 3355 남녀 짝을 지어 비틀거리며 왁자지껄 흥청대며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는 젊음이 부러웠고 그들의 결속이 부러웠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다 어디로 숨기라도 한 건지 코로나19로 인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던 그는 아니 궁금해졌고 걱정도 되어 3번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설마 서로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싸우는 건 아니겠지 하며 노래방 창문 안쪽을 염탐했다. 창문 안에서 서로가 꼭 끌어안고 있는 그녀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이건 무슨 짓일까?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창문 틈새로 본 것은 뱀처럼 긴 혀에 타액을 묻혀
서로의 입술을 탐닉하고 있는 그녀들. 동성끼리의 손길은 서로의 가슴과 엉덩이를 오가며 쾌락의 손놀림을 하고 있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눈앞에 펼쳐져 있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그는 혼잣말을 찌꺼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 술이 확 깨는 듯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구토를 느꼈다. 화장실에서 먹은 것들을 몇 번이나 개워내고 나서야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대리기사가 주차하고 그에게 길을 건네주었다. 아랫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어머니의 기척은 들을 수 없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그가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주무시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그가 보이지 않으면 윗집에서 잔다고 생각하고 혜린과 두 아이는 그가 들어오지 않으면 엄마 집에서 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는 또돌이처럼 위층과 아래층 중간쯤 어딘가에 거처 중이거나 아예 사라질 수밖에. 나흘간의 휴가가 끝난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었다.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자 방 안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바닥에 깔린 패드 위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바닥 패드는 울 굵기가 가늘고 물감이 잘 스며들고 붓질이 부드러워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1m 75cm 길이의 캔버스 같았다. 캔버스 위로 선들이 하나하나 촘촘히 연결되는가 싶더니 연결된 선들은 다시 면이 되었다. 그 면들은 빛이 통과할 정도로 더욱 맑고 투명했으며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이 그려지듯 살구색 톤의 피부가 드러났다. 그날 새벽 손과 팔, 발과 다리, 성긴 채모의 복부와 가슴과 팔이 선명해졌으며 의식과 함께 그것들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비밀 공간에서 나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분도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의 알람과 함께 어제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그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일까? 수영장에서 운동을 마친 그는 가족이 있는 3층의 집으로 올라갔다. 밤새 글을 쓰다 잠든 딸의 안경을 벗겨주었고 뮤지션을 꿈꾸며 티 없이 밝은 얼굴로 잠든 아들의 얼굴도 문틈 사이로 잠시 바라보았다. 거실 한쪽에는 혜린과 두 아이가 2달 전부터 준비한 요코하마 콘서트 여행을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파스텔 색조의 색상을 가진 캐리어 3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나리타행, 전자항공권, 발행서란 제목의 문서도 여권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계단을 따라 2층에 내려서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어여 잘 다녀와 라며 손짓으로 화답했다. 차량에 오른 그는 습관대로 자동차 스타트 스위치를 꾹 눌렀다. 차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몹시 뜨거웠다.